오늘도 흥미로운 부동산 사례 하나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때 많은 기업이 도산했는데요. 당시 유통과 패션 사업을 기반으로 건설과 방송 등 사업을 확장해가던 A그룹 역시 어려움에 부닥쳤고 1998년 결국 최종 부도를 맞고 그룹 해체 절차를 밟습니다. 당시 A그룹 창업주의 친인척으로 계열사 임원이던 B씨는 개인 자산을 모두 정리한 뒤 증여용으로 강남의 아파트 몇 채를 구입하는데요. 바로 이곳 부근입니다. 당시 B씨가 집중적으로 매입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인데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는 불과 200m 거리에 있으며 주변의 학교와 백화점, 아울렛 등 편의시설이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연결된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물론 망해가는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던 B씨는 증여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나 세금 관련 이슈가 있었으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당시 B씨의 아파트 매입가는 평균 5억 원에서 7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IMF 직전 줄곧 10억 원대를 유지하던 해당 아파트는 외환위기를 맞아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B씨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고금리 정책 때문에 시중에 유동자금도 말랐고 이 여파로 실업자가 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니 일반 시민 대부분은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급매물이 넘쳐났고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도 많았죠. 이때만 하더라도 B씨는 안전자산 회피용으로 아파트 매입했는데요. 이 방법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 면제와 분양가 전면 자율화 등 시장을 살리려는 조치에 투기가 급증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도 다시 낮아졌는데 이런 저금리 기조 또한 집값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채용과 시설 투자에 나설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과거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차입 경영을 하다가 IMF 사태를 맞은 아픈 기억이 남아있던 우리 기업들은 저금리에도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쏠렸고 서울 아파트값은 치솟았습니다. 과거 30년간의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을 보면 IMF였던 1997년 크게 하락한 뒤 다시 급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003년에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에 집중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포함한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10여 차례 발표했죠. 하지만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억누르려는 규제는 도리어 가격 폭등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실패한 정책이긴 했지만 공급 확대보다 규제 위주의 당시 정책 기조 역시 이해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단순히 집값만 비싼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좁은 곳에 모여 비좁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도시의 인구 밀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 무렵 서울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2,200명 수준이었다가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엔 16,000명대로 떨어지는데요. 당시 정부의 정책이 규제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56.6% 상승했는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시세 자료를 활용한 경실련의 통계로는 시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무려 94%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2배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B씨는 어찌 되었을까요? 망해가는 회사의 임원으로 자금 도피처로 활용한 아파트 매입이 재산을 증식하게 해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인데요. 당시 아파트 3채를 구입한 B씨는 여전히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IMF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역시 IMF나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었던 그때처럼 바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최근 20년간 GDP 성장률입니다. 3번의 큰 폭락을 경험하는데요. IMF 때 한 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언제나 바닥을 친 뒤엔 회복을 했다는 것인데요. 최근 3년간의 자료만 봐도 코로나 시기에 크게 떨어졌던 수치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GDP 성장률을 체크해보면 미국의 경제는 최근 10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3%에서 5% 성장해왔습니다. 코로나 때 곤두박질 쳤지만 금세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문제인데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통점은 올해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보통 경기 침체, 경기 하락을 논할 때 많이 보는 지표가 바로 실업률인데요. 미국의 실업률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코로나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한국의 실업률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IMF 시절 큰 폭으로 급등했고 비우량 대출 사태엔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올랐으며 최근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다시 정상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률은 둔화했지만 실업률은 아직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기에 현재 시점을 두고 경기 후퇴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침체, 즉 리세션으로 확신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동산 위기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 금리, 그리고 심리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길게 보면 우상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몇 년의 시간을 하나의 통계치로 묶을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혹자는 올해 초 2월까지가 부동산 저점이었으며 이미 중상급지 이상의 매물 위주로 서서히 반등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고 뭔가 크게 터지기 직전에 폭풍전야라고 말합니다. 기업들도 수출은 물론 내수 상황도 안 좋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곤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승 중이며 부동산 역시 주거용과 상업용지 모두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니 뉴스와 현실 속의 괴리감에 누군가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연례행사쯤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더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폭락장의 경험뿐만 아니라 공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하락장은 주로 청약은 곧 로또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미분양이 터지거나 분양이 완판되었다 치더라도 입주 시점 수요 감소가 원인입니다. 바로 입주할 수 없는 부동산에 최소 3년 동안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불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이 모두가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심리가 꺾이면 제일 먼저 청약 수요가 줄어들고 미분양이 터지고 주변의 신축 물건 재개발 단지 등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 모든 호재는 사라지고 안 좋은 뉴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20년에서 30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시세를 좌우하는 여러 사건과 정책 요인에 의해 상승과 하락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매우 불안정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두 대세 하락장을 경험했고 다시는 날아오르지 못할 것 같은 공포도 겪어봤습니다. 아주 여러 번을 말입니다. 불황기에 부동산에 투자한 고수들이 급매물과 경매로 물건을 사들이고 시간이 흘러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남들이 상승에 들떠 있을 때 조용히 빠져나오는 그야말로 무협지급 무용담을 아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지나치게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것은 신문기사와 여론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장 붙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주식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수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기에 모두가 투자에 기피하는 시기일수록 적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가에 존경받는 펀드 매니저이자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영국 여왕으로 기사자기까지 받은 존 템플던경은 가장 대표적인 소수의 법칙 신봉자였는데요. 그는 평소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법칙에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 내외의 사람이 이득을 보았다는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80% 내외 사람들이 이들과 다른 길을 걸어 손해를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닥이라 확신했던 가격이 지하 1층을 뚫고 계속 곤두박질치는 실수를 범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확실한 것은 투자의 기회,
투자의 적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산은 투자로 얻는 이득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